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궤도 과학이 필요한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지요. 어, 대체로 최근 들어서 자꾸 이 책의 완독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뭐 몇 구절이라도 좀 읽혀서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책을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독서 수준을 높이지 않고 국어를 잘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어를 잘하는 학생은 책 읽기가 즐겁고 잘 읽히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책을 읽어서 다양한 책을 읽어서 더 국어를 잘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데 반면에 이게 처음에는 어쨌든 엔진을 돌리더라도 몇 바퀴는 억지로 돌리듯이 너희가 지금 중학교 1, 2, 3학년인데 이 시기에 억지로라도 좀 어려운 개념이라도 좀 노력해서 읽으라고 일부러 수업을 편성을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 사전에 책을 잘 구해서 미리미리 내가 이 시간 안에 이 책들을 몇 페이지까지 다 못 읽으면 또 다 밀려버리는구나 라고 분명히 이제 예측이 될 거란 말이야. 물론 이제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시험도 임박해 있고 그래서 뭐 바쁠 줄은 알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공부를 잘하고 시간 배정을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 그, 이 관리가 잘 되는 학생들은 그 시간 안에 또 독서에 시간도 끼워 넣어가지고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냥 시간 돼서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책인지 내용도 모르고 한 상태에서 수업 듣지 말고 미리미리 읽어서 잘 준비해서 오기 바랍니다. 이다경 네, 몇 페이지까지 읽었나? 음, 음, 178쪽. 이거 많이 읽었네요. 끝까지 다 읽기 바랍니다. 네, 자, 봅시다. 선생님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짤막하게 서평을 좀 써놨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여기 227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인데, 자, 읽어봅시다. 포엔카레의 추측이 증명되고 나서 미국계 수학자인 싱튼 야후가 페렐만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그의 증명이 틀렸고, 우리가 한 증명이 진짜로 주장했는데, 여기 크게 상처받은 페렐만 이 책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그 밀레니엄 7대 난제 이 수학자들 거대한 어마어마한 수학자들도 풀지 못한 이 7가지 수학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의 그 은둔한 수학자인 페렐만에 의해서 풀렸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관심이 도대체 이 사람 이 위대한 인간이 누구인가 그랬는데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도 이제 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2006년 세 국제 수학자 대회에서 필즈상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수학 교수님도 필즈상을 탔지요. 이 필즈상은 항상 수학계 노벨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상이고 거절했어. 국제 수학 연맹 아이고 못하네 회장이 러시아까지 찾아 삼고초려는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3번 초가집을 방문한 것을 삼고초려라 하는데 그렇게 삼고초려를 했는데도 거절. 미국의 여러 우수대학 교수직도 전부 거절. 3년 후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 밀레니엄 남제를 해결했으니 11억의 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 그 돈을 준대도 거절이야. 철벽남이라 연락조차 거절.
산페테르부르크에서 상금 좀 받아가지고 차라리 우리 시에 기부 좀 해줘라 했더니 거절.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정회원으로 추천했으나 거절. 전 세계 유명 매체 인터뷰 모두 거절. 현재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나라에서 준 실업수당으로 끼니를 때우며 4차원에 존재하는 형태들은 모두 몇 개인지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랭카렐 추측은 3차원의 공간에서 가능한 그 위상 동형의 어떤 기하학적인 3차원의 어떤 물체가 총 8가지, 구형 이외에 7가지가 더 있다. 그 형태는 이러이러하다. 위상 수학의 개념을 증명했잖아, 3차원에서. 이제 한 차원 높인 차원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야. 그저 원해서 공부했고 그래서 연구했을 뿐 페렐만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연구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처음 추측을 제시한 포엔카레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과학자가 자연을 연구하는 이유는 쓸모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름답기 때문이다.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이 선생님이 이 네포신 도시의 꽃길을 보면서 야 아름다운 도시네 라고 하는 아름다움하고 다른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 잘 적혀 있죠. 우리 끈 이론,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하고 고전 물리를 모두 통합하는 통합 이론인 끈 이론 혹은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촉근 이론이 혹은 뭐 발전한 M 이론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떨어지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은 학생들은 이 부분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수학자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 현실의 어떤 세계가 아주 단순한 원리로 모조리 설명될 때 그 그러니까 단일 하나의 원리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만물이 다 설명될 때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데 양자역학은 미시세계 아주 작은 입자의 원자, 전자 이런 수준의 작동하는 물리학이고 고전 물리학,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뭐 큰 세계에 잘 적용되는 물리학 이론인데 양자가 서로 같지 않잖아. 두 개가 서로 같지 않아서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뭐 10차원, 11차원을 설정한 우리가 뭐 4차원도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11차원을 설정하고 그래서 11차원의 세계 안에서 그 세상의 아주 작은 입자, 보손 정도의 아주 작은 입자는 이렇게 진동하는 밴드 모양의 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중력자라든지 중력도 고전역학에서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함께 다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 선생님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답니다. 다시 돌아가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얘기인 거야? 페렐만이라는 수학자가 진짜 순수한 아름다움, 순수한 즐거움, 공부가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내가 연구하는 것이 너무 의미 있고 아름답고 내 연구로 내 인생을 모조리 쏟아부어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느 대학 교수로 가서 애들 가르치느라고 혹은 내가 어느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하느라고 버릴 시간이 없다는 거야. 조그마한 상페트르부르크의 아파트에서 엄마랑 둘이 실업수당으로 끈끈이 버티면서 우주의 4차원의 가능한 그 위상 동형의 그런 유형이 몇 개일까를 수학적으로 찾고 있다고. 이 부분은 선생님에게나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거의 90% 넘는 학생들이 너희 왜 공부하니? 그러면 좋은 대학 가서 물질적 풍요를 얻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지만 그냥 공부가 그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수단인 거지. 저는 수학 공부가 너무 즐거워요. 라든지 아니면 저는 국어 공부가 너무 즐거워서 난 진짜 국어만 공부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책만 읽으면 너무 즐거워요. 저는 국사 시간마다 너무 즐거워서 이거 다 외우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서 저 대학은 꼭 전공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 만나기는 진짜 힘든 거예요. 물론 없지 않아. 음, 자꾸만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환산되는 이 자본주의 세상. 어, 이것에 되게 좀 씁쓸할 때가 많은데, 물론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 물질적 풍요 당연히 중요하지.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자기의 꿈을 펼치고, 뭐, 다양한 물질적 풍요가 꿈이 될 수도 있어.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선생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잘 사는 건.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순수하게 공부가 너무 즐겁고 그것을 진짜 끝까지 한번 탐구해보고 싶어서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열심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 페레헬만이라는 사람이 어, 밀레니엄 7대 난제 중 하나인 프랭칼의 추측을 어, 증명을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선생님 이 책 읽으면서 사실 이것도 전에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선생님 요즘 삶에 비추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여시함은 바야흐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시대다. 그렇지요. 궤도라는 그 유명 유튜버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어제도 무슨 선거방송, MBC 선거방송에 또 다른 유명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김상욱 교수하고 그 국사 강의하시는 최태성 씨하고 셋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민주주의와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거 방송을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와, 궤도 출세했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뚝한 안될과학이라는 유튜브에 궤도 보면 김재혁 씨죠. 책이 있어서 즐겁게 읽었다. 맞습니다. 선생님 엄청 즐거웠어. 재미있었어.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과학과 관련된 뭐 유튜브 혹은 뭐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각각의 소재들을 정말 되게 잘 설명하는 자료들이 넘쳐나거든, 유튜브에. 책도 많고. 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막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여기 있는 소재들이 그렇게 그 이렇게 낯설거나 이러진 않았을 건데, 뭐 선생님 역시도 그랬어. 그렇지만, 대중들이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과학과 수학의 내용을 소개하는 재주가 볼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새로운 것이 없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하나도 안 새로운 책을 약간 이렇게 자기의 그 쉬운 말로 변형시켜서 이렇게 편집해서 얇은 책으로 내는 것도 좀 가능한 시대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대중들한테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전달하는 능력도 대단히 훌륭한 능력이 꼭 필요한 능력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책이 나와도 괜찮은가? 라는 의구심을 한편은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천문대의 천체망원경으로 화성을 보면서 생각했다. 선생님 지난주에 어, 그 칠갑산에 천문대에 가가지고 선생님 아내하고 이렇게 천체망원경으로 뭐 메가 성, 뭐 25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별도 보고 뭐 대형 대구경 그이 지붕 열리는 이 천체망원경으로 달 표면의 크레이터도 이렇게 어, 카메라를 찍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좋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되게 한산하더라고. 예약하고 가면 됩니다, 밤에.
8시하고 8시 반 두 타임이 있어. 휴일일 때 부모님하고 같이 놀러 가자고 하면, 어, 그런데 이제 봄보다는 여름이 더 좋다는 것 같아. 별자리가. 아무튼 화성을 보면 생각했다. 저 밤하늘의 붉은 점으로 보이는 행성에 이 책에서 보면 인류의 탐사 로봇과 드론이 도착해서 지금 화성의 사진들을 정말 지구의 사진처럼 모래폭풍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찍어서 보내주고 있잖아. 아,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 거지. 물론 그 전에 이제 보이저 뭐 1호나 2호가 저기 태양계 바깥으로 가서 지난번에 우리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해서 이칼 세이건의 그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그래서 180도를 돌려가지고 지구 셀카를 이 한 도트짜리 이 지구의 셀카, 우주적 셀카를 통해서 이 안에서 지지고볶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세상을 파괴시키고 이러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밤하늘의 별과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를 생각하면 인간 만사의 유용함과 무용함에 대해, 그지? 이걸 뭐 4차원 세계에 가능한 유상동형의 이 모형이 몇 가지가 있을지를 인생을 걸고 저렇게 탐구하는 어떤 사람, 저건 과연 유용한 것인가, 무용한 것인가? 무한소와 무한대, 무한히 작은 존재지. 이 우주가 136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출발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우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이 우주의 크기만 해도 뭐 대단한데, 우리 태양계에 우리 은하에만 이 태양 같은 별이 뭐 100억 개쯤 있다고 하나? 태양만 해도 이 태양계의 전체 질량의 98%인가 그렇잖아. 그중에 지구는 아주 이제 코딱지 만 하단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질량, 공간, 이 천문학적 숫자 앞에서 인간은 진짜 무한히 소하지. 무한히 적은 존재. 한편으로 이 무한소에 가까운 이 존재가 빅뱅이라고 하는 이 우주에 대해서 탐구하고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빅뱅의 증거를 찾아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주의 역사가 136억 년 전에 한 점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 가속팽창해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해내고 이 어마어마한 이 문명과 지금 저 달에 탐사 로봇을 보내서 그 신호를 우리가 받아서 이 사진을 보고 있는 이 인간의 위대함, 이런 것도 한 무한한 그 위대함이지. 그런 것이 중첩된 인간의 사유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진다. 이 우주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 어느 공자맹자 예수, 뭐, 짜르투트라의 성인의 말씀보다 오히려 이런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과학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더 든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신의 작은 골방에서 우주의 모습을 해명하려 애쓰는 페렐만의 마음에 대해 생각한다. 정말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돈의 관점에서, 물질적 관점에서,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무용하지. 하지만 어떤 본연의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순수하게 쫓아가는 그 페레만이라는 위대한 수학자의 삶, 이런 것은 아름답지. 무용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선생님은 이 책을 이렇게 감상을 했어. 뭐 새로운 건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과거에 이제 공부를 했던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아주 편한 궤도라고 하는 유튜브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오히려 야 과학이라는 것이 참 이런 깊은 마음들을 갖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 과학과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위대함이나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몇 가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다 이 책과 연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친구도 있을 텐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이야. 어, 이 책에서도 나오잖아. 그 뭐 A 플러스 B는 C,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의 제곱. 이거는 파고라스 수에서 뭐 1대 1대 루트 2, 뭐 이렇게 해서 A, B, C를 가질 수 있잖아. 그런데 A n승 플러스 B의 n승 C의 n승 n은 3보다 뭐 이렇게 아닌구나. n은 3보다 큰 자연수.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C의 세제곱이 A, B, C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4승 뭐 이렇게 이 n승을 쭉 높여가도 이 3승 이상의 A, B, C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n승에까지 무한한 것까지 다 증명을 아마추어 수학자이고 원래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인 페르마가 심심풀이로 그냥 이게 해놓고서 뭐라고 써놨다는 거야? 이 책에도 나오는데 나는 증명했는데 여백이 부족해서 적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페르마가 제시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사람들이 도전해서 풀어냈는데 최근까지 20세기까지 안 풀리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관한 책이야. 이거는 어쨌든 엄청 재밌어. 물론 이 책의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한 꼭지로 해서 입판장 정도로 이제 궤도가 잘 설명을 했는데 그거의 풀 버전이 이 사이먼 싱이라는 사람이 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야. 선생님이 이 책을 2000년 9월 12일에 읽었는데 이것도 서평 적어놨는데 어, 과학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제대로 좀 읽고 싶다. 수학과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책이 이렇게 재밌을 줄 알았다면 10년 전에 읽었다. 엄청 재밌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이제 칸토어라고 하는 어, 무한의 개념, 힐베르트라든지 칸토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무한 힐베르트 호텔에 뭐 무한 명의 객실이 있고 무한 명의 손님이 들어왔을 때 또 다른 무한 명의 손님이 들어와도 이 무한 객실에는 모두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각 코스에 더하기 1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다 집어넣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무한의 사이즈를 재는 문제. 이 무한집합론이라고 하는데. 어, 이것도 유튜브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걸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학생들은 칸토어의 이 무한집합론이라든지 이렇게 찾아보면 칸토어라고 치기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힐베르트 호텔을 치든지. 이 책도 선생님이 뭐 2000년에 좀 읽었는가 본데 에머 엑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한의 신비라고 하는 책인데 바로 이 칸토어에 관한 전기야. 음. 뭐 칸토어나 베델 같은 사람들, 힐베르트 같은 사람들. 어, 물론 이제 칸토어는 이 책에서도 우리 궤도의 책에서도 뭐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어, 마지막에 이제 비참한 그 죽음을 맞이하는데 통상 이제
뭐 너무 수학적 극한까지 사고하다가 미쳐버렸다고 통상 얘기를 하지. 그런데 어쨌든 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도까지 수학에 이렇게 밀어붙인 요 사람에 대한 전기니까 이것도 선생님 되게 즐겁게 읽었습니다. 뭐 내용이 좀 어려우면 유튜브를 보면 충분히 잘 설명되어 있어. 어, 요 책도 그 레오나르도 물로디노프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자신의 연구에 어떤 그 연구 자신 연구도 충실하지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대중적 글쓰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유클리드의 창이라는 좀 오래된 책인데 이 책도 수학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고 싶은 학생은 이렇게 읽어볼 만합니다. 여기 뭐 선생님이 좀 써놓은 이 원더풀 사이언스 수학적 사고의 위대함 뭐 이런 책들도 과학과 수학과 관련해서 중학생 수준에서 좀 열심히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이것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한 우리나라 작가가 쓴 과학책 중에는 그냥 뭐니 뭐니 해도 김상욱 그 교수의 책들이 어, 잘 정리가 돼 있어. 원래 이분이 뭐 예능에도 많이 요즘 뭐 워낙에 핫하게 출연하고 대중 강연도 많이 하고 음, 유튜브에도 물리학과 관련한 그 혹은 물리학 이외에도 김상욱 교수라고 그냥 치기만 해도 이 수많은 과학 관련된 괜찮은 강의들을 올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 선생님 생각하는 가장 과학을 과학자답게 잘 설명하시는 분이야. 약간 진지충이야. 재미는 이렇게 농담식의 재미는 없는데, 아, 과학자는 저렇게 정말 단단하게 사고하는 사람이고, 엄정하게 과학과 과학 아닌 것들을 잘 구분해내면서도 일반 대중들한테 어떤 것이 과학이고 어떤 것은 과학이 아닌지를 잘 설명해서 가르마를 타주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 원래는 부산대 과학교육과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경희대에서 물리학과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워낙에 핫한 과학자니까 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은 과학 전체에 대해서 인간을 둘러싼 이 우주나 미시나 거시세계 혹은 유전자, 생물학 통틀어서 일종의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정도의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인간을 둘러싼 이 우주와 우리가 왜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잘 설명한 책이어서 한 권 사서 천천히 좀 급식으면서 읽을 만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공부라는 이 책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궤도의 이 책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하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양자역학을 사용해서 이렇게 컴퓨터나 반도체나 작은 세계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제어해서 신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거잖아.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 다 반도체. 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 이 책에서 다루지만 이중 슬릿 실험 같은 것을 해보면 전자총을 쏴가지고 이중 슬릿 실험을 하면 사람이 관측을 할 때와 관측하지 않을 때, 물론 사람이 관측하지 않아도 관측이 일어날 때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다른 양상이 벌어진다. 마치 전자가 사람이 관측을 하면 입자처럼 행동해서 이렇게 두 줄이 가다가 그러나 그 관측을 안 할 때는 전사총으로 막 쐈던 어떤 그것이
마치 그 파동처럼. 그래서 간섭문이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이 일어난 간섭문양의 그런 증거를 내놓는다는 거지. 도대체 이 세계가 누군가 관측하냐 관측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가. 우리가 세계를 본다고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안 본다고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이런 모든 세계들이 사실은 중첩되어 있는데 뭐 여기 나오는 코펜하겐 닐스 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세계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인간이 관측하는 어떤 순간에만 파동함수가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하나의 형태로 관측될 뿐이다.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이 말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러한 것이 현실이고 그런 현실들이 작은 미시세계의 것들이 결합해서 우리 인간 같은 이 거대한 태양계 혹은 은하, 우주와 같은 것들을 형성하고 있고 또 이 거대한 별이 죽어서 블랙홀 같은 것이 되면 이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주 스포니 지평선 같은 곳에는 이 어마어마한 질량이 이 태양 뭐 어마어마한 태양의 수배 되는 어마어마한 그 질량이 거의 점 같은 작은 공간으로 막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은 양자적인 세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거대한 세계와 이 양자적인 아주 작은 세계에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명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나온 게뭐 끈이론, 촉근이론, 뭐 M이론 이런 것들이 이런 통합하는 거시세계와 미세계 통합하는 어떤 물리 이론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11차원까지 이제 나오고 그런데 11차원의 M이론을 적용하면 기가 막히게 중력까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돈되는 아름다운 공식이어서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포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김상욱 교수의 양자공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아, 양자역학이 이런 거구나를 아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선생님은 이 과학 공부란 책도 굉장히 그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과학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왜 과학적 사고를 해야 하는가, 과학이 왜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가? 이게 궤도처럼 정말 과학이 우리한테 왜 필요한가? 과학이 필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류의 책이 좀 가벼운 에세이로 쓴 게 이제 과학 공부고요. 과학하고 앉아있는 참고는 양자역학과 관련한 책이어서 이것도 과거에 읽었고요. 이 책은 이 뉴턴의 아틀리에라는 책인데 유지원이라는 그 홍대 미대 교수하고 협업을 해서 어, 미술 작품과 그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집합이 있을 수 있는가? 과학자의 눈에서 본 미술 작품. 떨림과 울림도 세상은 다 결론적으로 이 양자 공부랑 좀 통하는 책인데 모든 것은 다 떨림과 울림으로 진동으로 어,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 과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차분하게 한 사람,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김사학 교수의 책이 나오는 대로 한 권 한 권 계속 이렇게 읽어가면서, 물론 이제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하지만, 잘 설명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한 명을 잡고 그 사람의 책을 쭉 따라서 읽는 것도 좀 이 과학적인 상식이나 지식들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얼마 전에는 이제 유시민이라고 하는 뭐 어제도 또 이제 TV에 나오던데 어, 과거의 정치인이었고 지금은 뭐 이렇게 정치 평론을 하고 노무현 재단의 이사로 있는 유시민은 정치인 전 정치인인데 요즘은 작가고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고 하는 어, 이것도 이제 김상욱 교수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같이
어, 적어도 문과 전공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과 이공계열의 과학 공부를 업으로 하지 않는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식선에서 나는 누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주는 어떤 것인지 생명은 왜 이런지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사는지 지금 고 싸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한 이 문과 남자가 정말 과학을 한 땀 한 땀 책을 읽어서 공부한 바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책인데, 물론 이제 그 버전으로 치자, 이렇게 뭐 이렇게 책의 상태로 보자면 이 책이 더 나아 보이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의 책도 즐겁게 읽는 사람이라 이 책도 뭐 팬심으로 뭐 읽을만 했습니다. 여기 뭐 여학생들이 좀 있는데 후프자런의 랩걸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어. 어, 이거는 일종의 에세이인데 여성 과학자가 식물학 연구자인데 여성 과학자로 사는 것,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연구를 꾸려가는 실제 여성 과학자가 랩걸, 연구소에 있는 여자라는 뜻이잖아. 어, 자신의 연구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을 자신의 그 식물학자로서의 식물의 어떤 과학적 지식과 이렇게 잘 연계한, 선생님 볼 때는 야, 이거는 진짜 과학자가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에세이다라고 생각하고 할 정도로 너무 좀 추천해보고 싶은 책이야. 어, 지금 우리가 같이 읽는 책들이 대체로 너희들한테 정말 꼭 읽히고 싶은 책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학생들한테는 이 호프자런이라는 과학자의 랩걸이라는 책을 꼭 추천을 합니다. 재미있어요, 일단. 어, 그다음에 뭐 이런 책들도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노벨 물리학상을 탄 어, 정말 괴짜고, 아, 이 사람은 진정한 이과 남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물리학자가 있어. 그런데, 이 리처드 파이만의 농담도 잘하시는, 파이만 씨 농담도 잘하시는 이게 정말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야. 재미있게 내가 어떻게 물리학자가 됐는지,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이과 남자식의 어떤 농담들,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그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우리 프로메테우스인가? 이렇게 그 원자폭탄,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졌을 때의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한 과학자의 삶을 잘 보여주는 책이어서 이 책도 추천을 하고요. 리처드 파인만의 여섯 가지 물리 이야기 혹은 물리학 강의라는 책들은 어, 물리학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책으로 교과서로서 읽을 만한 책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레오나르도 물리도르프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 얘기를 했잖아. 파인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도 이리서 파인만하고 실제로 물리도르프가 사제관계, 같은 연구자 관계로 만나서 대화하고 했던 것들. 내가 파인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 라고 하는 파인만 사후에 이렇게 정리한 책인데 이 책도 어, 물라디노프가 아까 얘기했지만 워낙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또 리처드 파인만이 일종의 과학의 현자로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주는 충분히 주는 어떤 사람이라는 점에서 어, 선생님한테 되게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대익 교수, 우리 통서 서울대 교수였지? 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 책은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일종의 이 과학 철학인데. 그래서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방식에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귀납적으로 누적해가지고 과학적 지식이 쌓여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그것이 아니라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혁명적 변화라고 하는 과학혁명, 토마스 콘의 개념이지. 크게는 이 두 가지가 토마스 콘하고 이 칼 포퍼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의 이 이론이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과학은 과연 무엇이고 과학은 어디까지가 과학이냐. 쉽게 얘기해서 한의학에서 침 맞는 거 이런 거는 과학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 누군가는 뭐 다 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이어멘트 같은 사람은. 그래서 과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과학은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과학 철학을 다루는 책이 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 이 시리즈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리즈가 아니야.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뭐 선생님 파일들을 다 올려놨으니까 기회가 되면 여기 있는 책들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학교에서 과학책 읽고 독후감 써라 뭐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이 읽었던 어떤 이런 책들 중에 어떤 책이 저랑 잘 맞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좋고 여기 자료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좀 봐도 괜찮겠습니다. 아니면 뭐 지금 우리 읽은 거 가지고 써도 괜찮고 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그 건영이가 그 나가는 글이 아주 훌륭했다라고 이렇게 잘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역시도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잘 쓴 문장은 역시 나가는 글이지 않나. 물론 여기도 중간중간에 너무 사실은 그 극절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정확하게 실패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궤도의 그 자체적으로 나온 표현이라기보다는 잘 쓰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어, 좀 너무 이제 그 갖다 썼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과학이 필요한 시간이란 책 제목에 어울리는 그리고 우리가 왜 과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글이 있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과학은 가장 정확하게 실패하는 방법이래. 역설이지. 정확하게 실패함. 실패라는 단어가 갖는 공포심은 엄청나다. 실패해보지 않은 인간은 아마 없겠지만 실패해봤다고 해서 좌절감이 무뎌지는 것도 아니다. 뭐든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모두의 소망이다. 특히나 완전 무결함을 추구하는 수학자들이나 객관적 진리 탐구는 하는 과학자에겐 더욱 그렇다. 머릿속으로 138년 전 우주의 기원, 빅뱅 같은 걸 보고 고차원적인 사고 실험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11차원의 어떤 끈이 진동해서 이 세계의 근원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들에게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아주 오랜 옛날 그들의 실패는 인류의 실망으로 직결된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고고한 자존심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실패를 몰랐던 수학자. 기원전 300년대 고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 우리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이라고 하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매우 강했고 영원히 틀리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생의 꿈이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먼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찾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리다. 악시움이라고 읽어야 되나? 논리학이나 수학 등의 이론 체계에서 증명할 필요 없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뜻이 분명한 문장을 공리라 하는데 공리는 뭐야? 그냥 정한 거예요. 공리는 의심할 수 없는 어떤 진리 같은 것을 그냥 공리라고 정한 거예요. 여기서 그는 몇 가지 공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개념들을 정해 나갔다. 가장 먼저 정의한 것은 점이었다. 수학에서 주머니 속 동전보다 훨씬 쉽게 꺼내 사용하는 존재에 대해 유클리드는 이렇게 정의했다. 부분이 없는 것. 이 얼마나 완벽한가. 점은 부분이 없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뜻이다. 가장 작은 단위이자 천과 면을 추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점이다. 위치만 있을 뿐 그 외의 길이나 폭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어서 선은 폭이 없는 길이. 선의 끝은 점이 된다. 이 앞에서 우리 차원 얘기할 때 0차원은 점이고 선은 2차원, 1차원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떤 차원에 내가 살고 있느냐를 알려면 우리가 3차원 사회, 3차원의 세계에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세계가 면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n-1차원으로 보인다는 거잖아. 또한 선의 끝은 점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13권의 책 안에 131개의 정의와 465개의 명제를 남겼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에우클레우데스, 유클리드라고 하는 것의 원래 발음이지. 원론, 최초 수학 교과서라고 불리는 기하학의 바이블 성경책이야. 실패와 성공의 우주관. 과학에서 실패라는 것은 때로 패러다임, 지난번에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 동시대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 체계, 일반적으로 뭐 상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동시대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 맞다고 생각하는 바. 패러다임의 전환 이후에 과거를 질책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겠죠. 천동설에 대해서 지동설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긴 다음에 야, 천동설은 실패야 이렇게. 인류는 짧은 과학의 역사 동안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해왔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누가 뭐래도 우주의 운동마저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한 천동설과 이 종교하고 이렇게 패러다임이 맞닿아 있으니까 우리가 세계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태양이라든지 별들이라든지 행성을 다 지구 중심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 천동설. 그게 반대 깃발을 든 지동설일 것이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 천동설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세계의 주인공은 인간이다. 과거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태양과 별, 행성 등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는 토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지구중심설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16세기까지 무려 1400년 동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으니 이 정도는 매우 성공적인 학설이야.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 말이다. 이걸 뭐라고 해?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거지. 지구가 가만히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이 지구 주위를 돈다면 지구에서 별을 보았을 때 별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바뀌어 보일 리가 딱히 없으며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금성의 모양이 다양하게 변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관측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천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존의 그 패러다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왜 설명을 못 해주니까. 결국 지구가 태양 주위를 다른 행성들과 함께 돈다는 지동설이 받아 인정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천동설을 주장했던 과학자들은 모두 실패자로 봐야 할까? 그들의 패러다임이 무너졌고 이제 누구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간의 노력은 무의미한 걸까? 뭐야? 실패냐 이거야. 또 다른 예를 찾아 18세기 프랑스로 가보자. 플로지스톤. 통상 뭐 열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열의 원자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물질은 왜 타는가? 요즘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배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물질은 왜 탑니까? 산소와 결합해서 타는 거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세상에는 신기하게도 잘 타는 무언가가 있고 쉽게 타지 않은 것들도 많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게 산화 반응이잖아.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잖아. 당시 과학자들은 기본 입자를 하나 만들어서 물질이 타기 위해 꼭 필요한 입자라고 주장하며 이를 플로지스톤 열자라고 명명 이름 붙였어. 이런 것들은 많죠. 뭐 앞에서도 다루지만 이 빛이 매질 없이 우리한테 전달된다는 것이 빛이 파동일 텐데 매질 없이 전달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에테르라고 하는 기본 입자 같은 것을 우주에 상상했었지. 메이컬슨과 몰리가 그 에테르를 찾아내려고 하는 정밀한 실험을 했는데도 못 찾아내서 그 실패가 오히려
에테르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그래서 빛은 매질 없이도 파동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그래서 노벨상을 타게 된 가장 위대한 실패 중에 하나죠. 이 책에서 다루겠습니다. 플로시턴을 명명했다. 이 가상의 입자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숨어 있으며 일단 불이 붙으면 서서히 빠져나간다. 그러다 보니 플로시턴이 빠져나간 만큼 물질의 질량이 줄어들게 되고 전부 빠져나가 버리면 타버린 물질에 더 이상 불이 붙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불이 붙지? 아, 플로시톤 열자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물질 속에 많이 가진 물질은 잘 타고 적게 가진 물질은 덜 타. 그래서 탈 대로 타가지고 플로시톤이 다 빠져나가면 더 이상 안 타는 거야. 이 플로시톤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왜 불이 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대부분의 물질은 연소와 함께 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가설은 상당히 그럴듯한 형태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견했다. 종이를 태우면 분명히 질량이 줄어들어. 근데 문제는 뭐야? 금속을 태우는 경우에 오히려 질량이 늘어난 것이다. 플로리스톤이 타가지고 날아갔을 텐데 질량이 늘었다면 모순되지. 타버린 플로리스톤이 빠져나갔다면 과연 늘어난 질량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포기할 때 가장 많이 탓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 보면 살찐다. 유명 라부아지에 이 프랑스 혁명이 신당한 그 비운의 귀족 과학자죠. 정밀한 측정을 즐겼던 그는 수많은 실험을 반복하며 연소되기 전후의 질량을 비교. 그냥 이렇게 실험을 한 거지, 실험을. 그냥 개념으로 플로이스턴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험을 해보는 거야. 실측해보는 거야. 이게 과학이지. 그러다 결국 그 차이가 플로이스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산소라는 새로운 원소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6학년 때 배우는 이 개념을 알게 된 거지. 그러면 뭔 얘기야? 그렇다면 그 이전 패러다임 플로치스톤 이론은 실패냐? 산소의 발견은 화학 연구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진보였다. 그렇다고 플로치스톤설이 실패한 가설이며 플로치스톤에 대한 연구를 강의하던 당시 과학자들 역시 전부 실패자냐? 과학에서 진정한 실패의 의미란 무엇일까? 플로이스턴설이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천동설이 아직까지도 그럴듯하다는 말도 아니다. 낡은 이론과 학설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지난 잘못들을 실패라고 보기엔 어폐가 있다. 말이 안 되는데. 과학을 쏟아내는 실패 속에서 합리적 이론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기존 논리들 역시 패러다임 변화의 1등 공신이다. 플로이스턴을 철저히 숭배하던 영국의 화학자 프리스틀리가 결국 산소를 발견한 것처럼 플로이스톤설이 새로운 변화에 얼마나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따라 가치를 재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천동설로 우주의 구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동설도 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패는 뭐야? 성공의 어머니인 거지.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지. 내가 실패했어? 아니지.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아니지. 잘못 저지른 걸 잘했다고 우기자는 게 아니잖아. 잘못을 저질렀지. 하지만 어때? 그 잘못이 새로운 나의 근거이지. 제대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고쳐 살기로 한다면. 수천 년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유클리드 기하학도 일반 상대성 이론의 등장과 함께 중력이 있는 공간에 적합한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다. 왜? 유클리드 기하학에 의하면 이렇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데카르트 평면처럼 이렇게 왜곡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의 공간은 어때? 질량이 있는 곳에서는 시공간이 이렇게 왜곡되지. 유클리드의 세계가 아닌 거지. 결국 완전 무결함을 꿈꿨던 유클리드도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일까?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과거의 기하학적 해석에 대해 몰랐다면 상대성 이론,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기반으로 한 상대성 이론을 결국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공간에 대한 기반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가져온 것이며 비유클리드 기하학 자체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를 의심하는 과정, 두 점 사이를
있는 가장 짧은 점은 직선이다. 직선의 정의거든, 유클리드 계약의. 하지만 이 비유클리드 공간, 이 상대성 이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공간이 질량이나 속도에 의해서, 가속도에 의해서 왜곡되는 그 공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실패자의 새로운 정의,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 당연하지요. 과학에서의 실패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무한히 접근해 가는 과정을 실패라고 한다면 모든 실패는 또한 목적지를 오르기 위한 비상계단일 것이다. 결국 누구도 해보지 못한 시도를 하고 그 안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 바로 과학에서 숭고한 실패의 정의다. 과학은 실패를 위한 학문이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끊임없이 시도된 실패 때문으로부터 태어났다. 새롭게 정의된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과학자들은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한 과학자는 없었다. 심지어 그들 누구도 자신의 접근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학에서 유일한 실패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상태야. 멋진 말이죠. 과학은 실패의 산물이고 과학만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제일 나쁜 건 뭐야?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 시도도 안 한 상태. 혹시라도 실패한 과학자들이라고 불릴 만한 역사의 영웅조차 새로운 통로를 열기 위해 힘차게 벽을 두드렸던 개척자들로 기억해야 한다. 혹시 지금 당신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이 얼마나 수많은 실패로부터 탄생한 멋진 성공인지 말이다. 역설. 지금까지 과학은 언제나 우리가 붙잡고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디딤돌이 되어주었고 위기 순간에 항상 돌파구를 마련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다. 사실 인류가 우리 은하 주 변들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결과조차도 셀 수 없이 많은 우주의 실패로부터 시작된 웅장한 생존이다. 실패나 성공을 위한 아무런 의도조차 존재하지 않은 우주에서 우리 모두는 당당히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절망적인 실패를 뛰어넘어 가장 경이로운 성공을 해낸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거나 좀처럼 자부심 느끼지 않는다면 인류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야말로 두말할 나위 없는 과학이 등장할 좋은 순간이며 절실하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이래. 즐겁게 맞이해 주길 바란다. 이 궤도가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과학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왜 과학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꼭 이렇게 이공계열을 전공해서 그 이공계의 어떤 뭐 이렇게 내 삶에 내 이거를 뭐 적용해서 돈벌이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렇지 않더라도 왜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지 왜 과학적 사고를 하려면 이런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축적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하는 그런 소개자라는 점에서 궤도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다음 시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책은 그 김누리 중앙대 동문과 교수의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책인데 쉽게 얘기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입시 위주의 너무 과도한 교육이 거의 아동학대를 넘어서 나라를 망치는 교육이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그 벗어날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하는 책이야. 물론 약간 그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다 알지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지 라든지, 경쟁교육이 야만이라니 경쟁교육이 있어야 그래도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야? 등등의 반론들이 충분히 가능한 책인데, 어떤 주장, 김누리 교수의 주장이 옳다고 선생님이 이것을 읽히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육의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헤쳐나가야 할 이 경쟁교육이 어떤 면에서 야만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좀 도망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선정한 책이니까 잘 읽고요. 총 5부 중에 3부까지 다음 주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커트 버네것의 제오도 살장이라고 하는 SF 소설인데 미리미리 책 구해서 잘 읽기 바랍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주님 책 읽어라. 안녕히 계세요.